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에 내년도 예산안 656조 6천억 원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집행 준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노후주택 개선에 속도를 내 주거환경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예상돼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간병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4조 2천억 원이 줄었지만 연구 개발 등의 분야에서 3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차질 없이 집행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19일 넘겨 통과했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일인 12월 24일보다는 빨라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은 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56조 6천억 원. 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2천억 원 감액됐지만 연구개발 등에서 3조 9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도 각각 4천억 원씩 개선돼 건전 재정 기조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막판까지 협상했고 정부도 양당 예결위 간사와 접촉하며 합의점을 이끌었습니다. 2+2 협의체도 가동이 되고 있고 예산 차관이 끊임없이 양당 예결위 간사 등과 접촉하면서 뭔가 서로 타협 접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여야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쟁점 예산에서는 서로 적정한 선에서 양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현장 연구자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새만금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산도 3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 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와 ODA 사업비, 법무부와 국세청 특활비 등은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기반으로 잘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를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고금리 대출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고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민들의 경영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상분을 일부 한시 보전하는 데도 2,5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방식은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매출 재고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합니다. 사용처는 골목형 상점가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량은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 상품권 한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농가와 어업인 6만 8천 명에게 면세유 인상분 일부와 양식어민의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일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에는 럼피스킨 백신 구입과 접종비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징어 자원 탐색을 위해 해외 해역 조사도 수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네, 내년 나라 살림 계획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소득층과 노인 또 청년들을 위한 복지 예산도 늘어납니다.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 먼저 내년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예산 얼마나 늘고 어디에 쓰입니까? 네, 내년에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입니다. 관련 예산이 19조 원 넘게 투입되는데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3%가량 증가해 약 183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증가 규모로 보면 지난 5년간 총 인상된 금액보다도 많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위소득 범위도 내년에 더 넓게 잡아서 약 4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하고 네, 내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중증 장애인 의료급여 산정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증 장애인으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더라도 이 부모나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가 크게 양산되자 내년부터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엔 지원 대상이 올해보다 3만 5천 명 추가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 예산도 내년에 2조 원가량이 늘어난 게 눈에 띄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네, 먼저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납니다. 내년에 총 103만 개까지 확대되는데요. 기존 수당도 한 달 최대 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고령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 경제 활동 수요가 높아진 현실이 반영된 겁니다. 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만 1,000원가량 오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수당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월 최대 97만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년 지원 예산도 한번 짚어보죠. 이 생활 밀착형 지원책들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물가 상황이 반영된 조치인데요. 이 올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가운데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한시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도 1년 더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의 청년 할인 혜택도 강화합니다. 한 달에 대중교통을 20번 넘게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건데 34세 이하 청년들의 경우 이용 금액의 30%까지 환급받고 환급 요건도 완화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만한 분야로 SOC,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예산이 국회를 거치면서 확 늘어났죠. 네, 정부 안보다 무려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철도 신규 노선 설계 등 인프라 개선에 쓰이는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또 서울 출퇴근 시간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도 118억 원 확정됐는데요. 이 서울 4795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의 전동차가 늘어나고 광역버스는 하루 운행 횟수가 91회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양가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도 1,00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는 결혼하는 자녀 한 명에게 1억 원 추가로 비과세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기존 5천만 원에서 추가 한도 1억 원을 더해 각각 1억 5천만 원, 최대 3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입니다. 자녀 출산 때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최대 3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105% 초과 시 초과분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도 현재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라가고 증여세 분할 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둘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정부는 중앙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잔뜩 껴입은 사람들. 장갑과 마스크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한 채 서둘러 실내로 걸음을 옮깁니다. 빈틈없이 꽁꽁 싸맸지만 얼음장 같은 공기와 칼바람에 연신 손을 비비고 발을 구릅니다. 되게 추워져서 이번에 겨울에 북극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한때 대관령의 체감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했고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22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시간에 접어들어서도 한파는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오후 1시가 지난 가운데 온도계에 표시된 현재 기온은 영하 8.8도로 새벽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한낮에도 한파가 계속된 가운데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22일에도 맹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파로 인한 질환이 우려되는 만큼 보온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내륙 중심으로는 영하 15도 내외의 매우 큰 추위가 예상됩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또다시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22일까지 전북 서부에 최대 40cm, 광주 20cm, 제주 산지에 6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비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앙재난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어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 취약계층 세대 중 난방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임시 거주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연말 민생 행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서울 주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주거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의 모아타운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그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노후 주거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노후 주택이 서울 주택 전체의 절반이라며 주민의 불편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을 해제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주 발전을 못했구나. 그러면서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착수 기준을 개선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주택 안전진단을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사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처럼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파에 어렵게 지내는 어르신 가구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의 손을 맞잡고 건강과 안전을 일일이 살피며 전기장판과 목도리, 장갑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윤 대통령은 아울러 노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을 더욱 잘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고 중증 환자와 선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전담 병실도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원 넘게 줄어들 걸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 자녀와 가족들이 찾았습니다.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항상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는 지난달 낙상으로 골반뼈가 부러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누워 지내게 되자 없던 합병증까지 앓게 돼 간병비의 치료비까지 보호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장기로 가잖아요. 한두 달에 안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치료비는 진짜 얼마 안 나오는데 간병비로 한 달에 몇백씩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난해 국민이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직접 간병인 앱으로 인력을 구해보니 하루 간병비로 17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요. 단순 계산해서 한 달 간병비만 5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입니다.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범위를 일부 병실에서 병원 전체로 확대합니다. 경증 환자만 서비스 병실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배제하던 관행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통합 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비용이 20%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전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10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중증 환자와 선망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전담 병실도 도입됩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담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간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요양병원에도 간병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양병원은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간병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국인을 이제 채용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생길 수 있겠죠. 12시간 간격으로 돌린다든지 8시간 간격으로 돌리려면 비용이 이제 보호자들 부담이 지금보다 50% 내지는 100% 이상 증가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퇴원 후에도 자택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약 187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과 20개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재원은 18개 은행이 최소 2조 원을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대출금 2억 한도로 1년간 4%가 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이 환급됩니다.
은행권은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정도 이자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천억 원은 기타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전기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혹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식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은행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하고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이번에 지원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올해 수익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면서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3천억 원 규모 2차 보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대주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주주 분류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서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대주주의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수익을 낼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 보유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주주는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면 다음에 주식을 팔 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애꿎은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곧바로 올해 마지막 날 대주주 선정 기준이 50억 원으로 오르고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을 50억 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큰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 집중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었던 누리호 성공 과정을 조태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땅을 올리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향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이 우주 발사체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시험 비행 성격이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실제 사용 예정인 실용급 위성 8기를 실었습니다. 4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고요. 발사 약 13분 만에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한 누리호는 먼저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정상 분리했고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의 성공 조건으로 꼽혔던 목표 궤도 정상 진입과 주탑재 위성의 정상 작동을 모두 충족한 겁니다.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발사 다음 날인 5월 26일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길이 5.2m의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펼치고 본격적인 지구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 분리되며 임무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위성을 올릴 수 있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이거는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계의 대단한 쾌거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주로 가는 교두보가 마련된 만큼 후속 우주 사업들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는 2022년에서 2027년까지 6년간 총 6,874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1호 임무였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누리호는 2027년까지 3차례의 추가 발사를 남겨뒀습니다. 우주 경제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또 우주 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됩니다. 총 사업비만 2조 132억 원 수준으로 대형 위성 발사나 달 화성 등 심우주 탐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 장관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제1에 수락한 뒤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법무부는 후임 장관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인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들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자원 100선으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는 로컬 100을 선정했는데요. 아리랑의 도시 밀양으로 떠나는 로컬 100 기차 여행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역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로컬 100에 선정된 밀양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지역 대표 유무형 문화유산 100곳 로컬 100을 선정했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으로 지방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이 이제 요새 많이 소멸된다고 하죠.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특화하고 그 지역을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이 행사의 첫 시작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로컬 100이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로컬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 로컬 100 보러 가자! 첫 승객을 태운 고속열차가 아리랑의 도시 밀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밀양 향교를 둘러보고 새터마을 주민들이 펼치는 가을 굿놀이를 관람했습니다. 흥겨운 가락의 마당으로 나와 어깨춤을 함께 췄습니다. 일단은 지역 전통 문화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밀양역에 내리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로컬 100 선정 관광지도 기회가 된다면 더 둘러볼 생각입니다. 신안에 이어 두 번째로 출시된 로컬 100 기차 여행은 내년 말까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로컬 100 선정 이후 만화가 키크니와 SNS 만화를 통한 홍보를 이어왔습니다. 로컬 100 1번 성심당 빵을 준 승객 덕에 베푸는 삶을 배웠다는 열차 승무원의 사연은 만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사연을 받는 그 웹툰을 신청을 했는데 사연이 당첨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여행이 활성화됐을 때부터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지역 발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컬로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문체부는 내년 말까지 로컬로 캠페인으로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유도합니다. SNS에 로컬 100 방문 사진이나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혹시 최근에 간식 드시면서 예전보다 양이 좀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인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소시지와 만두, 맥주와 우유, 치즈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제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건데요.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와 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은 줄이는 가격 인상을 뜻합니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제품 포장지에 용량을 표시할 때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5,000원대에 판매하는 과자 한 봉지의 용량이 기존 600g에서 500g으로 바뀌면 제품 겉에 600g에서 500g으로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써놔야 합니다. 또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의 함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무런 고지 없이 기업이 몰래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 가격 표시 의무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유통업자의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 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가공식품 62개, 일용잡화 19개, 신선식품 3개 등 모두 84개인데 여기에 컵라면과 즉석 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 가격 표시는 온라인까지 확대되고요. 제조사 홈페이지에도 용량 변경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또 가격 모니터링 대상도 현재 336개 상품에서 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서 소비자원 운영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방침입니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크기나 용량, 함량 성분 등을 은밀히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편법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은 파랗고 대체로 맑은데요. 충남 서부와 전라 서부 그리고 제주와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서부와 전라 서부 내륙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고 충남 서부와 전라 서부 해안 지역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20, 많게는 30cm 이상 눈이 매우 깊게 쌓이겠습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수시로 쌓은 눈을 치우시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며 매우 추운 하루였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매우 춥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되겠는데요. 토요일인 모레 아침은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15도, 춘천 영하 17도로 매우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영하 13도, 강릉 영하 10도로 추운 아침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10도, 제주는 영상 2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 기온은 광주 영하 2도, 부산 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는 구름 많겠고 서해는 흐리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최대 4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겠습니다. 일요일 경기 남서부와 충남, 충북 남부, 전라, 제주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성탄절인 월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로 가히 시베리아만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삼한사온도 완전히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겨울 날씨도 바뀌게 된 건데요. 추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